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OTT 보는 청소년 괜찮을까요?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비평가가 알려주는 쏟아지는 OTT 똑똑하게 읽고 보고 즐기는 법. 청소년 OTT 이용에 관한 12가지 궁금증.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 창에서 내려다보면 학교 운동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지요. 창을 열어 수업 종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점심시간엔 축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유년 시절 추억에 빠지곤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낯익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 3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주 앉아도 되는 테이블에 굳이 나란히 앉은 학생들은 하나의 태블릿 PC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집중한 모습이 궁금해 커피를 받으러 가며 슬쩍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그랬더니 OTT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더군요.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도 이거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OTT 구독은 안 된대. 야,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어. 스마트폰 데이터도 내 맘대로 못 쓰거든. 나도 이거 보는 거 들키면 아빠한테 혼나. 아빠 개인정보로 보는 거야. 아이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는 SNS에서 입소문이 한창인 작품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싸우는 장면과 욕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어요. 학원물임에도 폭력의 묘사가 많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다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며 흐뭇했던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는데 가까이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어른으로서 미디어 비평가로서 고민을 갖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나를 말해준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학생은 요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보나요? 이 질문을 듣고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다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구성원 간 소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즐겨보는 콘텐츠를 알고 있다면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한 집에 사는 식구라도 매일 만나는 친구라도 서로의 미디어 이용 경험을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니까요. 여럿이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영화나 방송을 시청하기보다는 혼자 사적인 장소에서 편한 시간에 콘텐츠를 즐기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보호자라고 해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의 콘텐츠를 보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겐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청소년의 OTT 이용을 그냥 저렇게 어른들 몰래 숨어서 하는 행위로 놔둬도 괜찮을까라는 물음이에요. 저는 과거에는 방송작가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고 드라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영상 스토리텔링을 연구, 조사하거나 미디어를 비평하는 강의를 하고 있죠. 콘텐츠 창작과 비평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저의 이력이 특이해서인지 강연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먼저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곤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OTT에 관한 이야기 비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OTT가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자녀나 학생들에게 OTT를 보여줘도 괜찮은가 라는 어른들의 근심, 나중에 OTT 창작자가 되고 싶다는 어느 청소년의 꿈까지 제게 답을 묻거나 이해를 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 관계상 혹은 전제로 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OTT 이용 지도 현실은? 이 책은 현장에서 만난 보호자와 교육자, 그리고 청소년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풀기 위해 썼습니다. 책을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주변의 어른들에게 어린이나 청소년의 OTT 이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예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용 시간에 제한을 주어 최대한 OTT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극소수지만 집이나 학교 안에서 막아봐야 소용이 있겠느냐며 포기했다는 답도 있었죠. 청소년의 OTT 이용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당연히 OTT를 사용하는 장소와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서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학생이 OTT와 같은 미디어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루 종일 제한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도 안심할 수 있나요? 앞서 제가 카페에서 마주친 중학생들의 사례처럼 말이죠. 결국 누군가의 감시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OTT 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보호자와 교육자는 OTT와 청소년 중간에 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방향을 찾을 때 길을 잃지 않게 곁에서 걷는 길잡이 역할을 하면 충분합니다. 보호자와 교육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디어 중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중재란 미디어가 자녀나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 학자들은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이나 태도에 관여하는 중재 역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유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미디어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그 사용에 대해 중재하고 교육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소통 방식을 살핀다는 점에서도 관련 이론의 가치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아이일수록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좋은 영향을 받듯이 부모가 미디어 중재를 잘 할수록 자녀가 미디어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 이론에서는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 자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나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 시간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제한적 중재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와 자녀 간 토론을 통해 비판적 수용 능력을 키워 자녀가 자율적으로 미디어와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돕는 적극적 중재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은 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미디어나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공동 시청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을 따로 실천한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한적 중재는 처음에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줄어드는 명확한 결과가 보이지만 나중에는 청소년이 통제에 불만을 품고 몰래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요. 적극적 중재는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보호자와 교육자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본인의 의견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공동시청은 청소년이 보호자와 교육자의 콘텐츠 이용 습관이나 선호도를 따르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 전략이 가진 효과와 한계점이 다르므로 무엇이 맞다,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현명한 보호자는 세 가지 전략을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또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알맞은 요소들을 조합하여 나만의 실천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OTT라는 낯선 숲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책의 내용은 청소년의 OTT 이용에 부모와 교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미디어 중재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OTT를 우리 눈앞에 놓인 거대한 산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청소년이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보지 못한 숲속 풍경과 다양한 생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등산가의 재능을 찾을 수도 있지요. 대신
이를 돕기 위해 보호자 혹은 교육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산세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와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는 지침, 그리고 수월하게 등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겨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일부는 OTT가 무엇인지 특징을 파악하고 OTT 리터러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부는 OTT 컨텐츠가 가진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청소년에게 어떤 유해성과 유익성이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3부는 청소년이 OTT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2개의 질문들은 강의 현장에서 실제 보호자와 교육자, 청소년들에게 받았던 궁금증을 정리한 것입니다.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관심이 가는 질문을 먼저 펼쳐 읽어도 무방합니다. 책 속 문장들을 읽어가며 독자들이 OTT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쌓이고 청소년의 안전한 놀이터이자 배움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을 쓰는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준 교사와 영상 및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 강의 현장에서 만나 함께 고민을 나눠준 학우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사연을 빌려준 사랑하는 조카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을 기획한 순간부터 완성하는 날까지 제 능력을 의심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주며 책 만듦새에 다정한 손길을 보태준 출판사 대표 이슬기님 고맙습니다. 책을 읽으며 OTT라는 새로운, 그러나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이 미디어의 쓸모에 대해 청소년과 함께 이해하고 좋은 소통 도구로서 그 가치를 캐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김주미.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 미디어 리터러시와 OTT 이해하기, 2부 OTT 콘텐츠 분석하기, 3부 OTT 다양하게 활용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 리터러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올해 14살 준성이와 12살 유주남매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는 손자들과 마주 앉고 싶었지만 집에 들어선 후 줄곧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남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준성이와 유주는 눈치를 보다가 운동 유튜버와 틱토커가 되고 싶다고 답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퇴사하고 유튜버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혀를 찾던 할머니는 어린 손자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한술 더 떠 그럼 좋은 영상을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도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의 변화에 자신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손주들을 보고 내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기, 한편의 컨텐츠가 가진 힘. 준성이와 유주처럼 요즘 청소년에게 크리에이터는 정말 인기 있는 직업일까요?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초, 중 등 진로 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 교사에 이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언젠간 국내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다는 여행 유튜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그에게 세계 여행을 언제부터 꿈꿨냐고 묻자 어릴 적 두 청소년이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계기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 만나는 영상 한 편은 장래 희망을 결정짓기도 하고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세계에 대한 인상이나 견해를 형성하기도 하죠. 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직접 가볼 수 없는 낯선 세계를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불립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실생활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하는 식당은 다음날 바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가게가 되고, 뉴스에 자주 출연하는 교수나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죠. 드라마 속 PPL은 또 어떤가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드라마에 노출된 홍삼이나 화장품, 치킨 같은 한국 기업의 제품들도 덩달아 많이 팔렸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뿐 아니라 SNS나 OTT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는 나날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많고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죠. 어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서 접한 이미지나 정보들 때문에 혹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릴 때 담배나 술, 마약과 같은 약물을 미화하거나 자주 다루는 영상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이런 유해성이 있는 장면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TV 방송에서는 담배의 경우 광고는 물론 직접 흡연하는 장면을 규제하고 있어요. 주류도 알코올 도수와 송출 시간에 따른 광고 규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면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OTT 콘텐츠를 비롯해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재현하는 자살 장면을 살펴볼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들은 아무리 허구의 이야기라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개연성과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OECD 국가 중 20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한국의 아픈 현실을 창작자들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여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미지를 묘사하면서 자살 방법이나 도구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자살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미화하는 것에는 분명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디어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자살과 같은 문제도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자살 장면을 다루느냐에 따라 한 번이라도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 모두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것을 파파게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파파게노 효과란 유명인의 자살이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는 베르테르 효과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차르트 오페라 말술피리에서 파파게노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목을 매려고 할 때 요정 셋이 나타나 그를 말리고 결국 요정의 도움으로 죽음의 유혹을 극복한 파파게노는 희망을 상징한 데서 따온 용어입니다. 그러니 아동 청소년기부터 미디어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평생 유용하게 쓸 삶의 도구를 장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가 생산한 메시지를 평가하고 해석해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바로 미디어를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즉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란 처음에는 텍스트, 즉 문자를 쓰고 읽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개념도 점점 확장되었어요. 문자 매체의 시대에는 문자 언어를 분석하는 능력이, 영상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시대에는 영상과 디지털 언어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정보와 콘텐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진짜인지 올바른 정보인지 알고 판단하는 능력과 이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죠.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을 구별하며 뉴스와 기사를 읽고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둘째, 미디어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각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지 알고 우리의 선택이나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고, 드라마, 영화 등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알고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1인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하며 컨텐츠를 생각하고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특히 청소년기는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고력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동영상을 기획, 제작하거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창의적으로 찾아가도록 해줍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의 편향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미디어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청소년기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 미디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OTT 리터러시. 다양한 미디어 종류 중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단연 OTT 서비스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OTT 서비스를 시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작품 내용 중 일부 장면을 포함한 짧은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주일에 5일 이상 OTT를 이용한다는 청소년 응답이 2018년에는 10명 중 한두 명에 그쳤지만 3년이 지난 2021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구독료를 내고 보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튜브와 같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리뷰, 패러디, 클립과 같은 형식의 이른바 2차 콘텐츠를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도 OTT 리터러시, 즉 OTT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능력이 청소년에게도 꼭 필요해졌습니다. OTT 리터러시는 사용자가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가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레벨이 최고점에 도달해 상황마다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지인 일명 만렙이라고 하죠. OTT 리터러시를 갖추어 OTT 이용해서 만렙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볼까요? 우선 매일 쏟아지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잘 고르게 됩니다. 작품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 남들은 놓치기 쉬운 주제나 제작자의 의도, 이야기 구조와 시청각적 요소까지 그 특징을 찾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OTT 리터러시 능력을 기른 사람은
다른 이들과 컨텐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데에 스스럼이 없고 평소 자신의 컨텐츠 선호도와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으니 결국 자기만의 관점과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OTT 리터러시는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OTT 서비스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즐거움을 넘어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기회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해외에서 K 컨텐츠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거나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본 후 관심 분야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OTT 리터러시는 이용자들이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와 선택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능력인 셈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OTT 서비스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채로운 장르와 소재의 컨텐츠가 제공되기 때문에 청소년들 역시 마음만 먹으면 기호에 맞는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진실성과 신뢰성을 먼저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콘텐츠 내용 안에 담긴 허위 정보나 편향적인 관점, 성전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등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더불어 OTT 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과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적절한 행동과 소통 방식을 알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OTT 리터러시는 질문하고 비판하는 힘은 물론이고 디지털 시민성과 온라인 안정성을 스스로 키우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OTT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점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아예 OTT 사용을 차단하거나 제한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술 환경과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를 앞세워 청소년만 그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두껍게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지 않을까요? 양날의 검처럼 OTT 서비스는 잘만 활용하면 청소년에게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는 좋은 교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는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여러 형식의 콘텐츠를 보여주는데요. 청소년들은 콘텐츠를 통해 다른 문화와 관점을 나의 손바닥 안에서 쉽게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OTT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더 도움이 되는 미디어일지 모릅니다. 문화 간 이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등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OTT 역시 청소년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이용자가 보다 넓은 세상을 다각도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새 제품을 갖게 됐을 때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다거나 미리 써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그 물건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OTT 리터러시는 빨리 익히면 익힐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OTT 리터러시를 일찍 시작한 청소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OTT 곁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OTT 보는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 또는 제자로 두고 있는 선생님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